조선의 마지막 불꽃을 뜨겁게 피워 올리려 했던 한 남자의 야망이 어째서 결국 이 나라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낳았을까요? 한때 조선의 모든 권력을 소나귀에 쥐고 흔들었던 인물.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왜 그리도 쓸쓸하고 초라했을까요? 그 막강한 권력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지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단순히 흥선대원군이라는 한 인물이 이룩한 업적이나 혹은 그가 저지른 실책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그의 드라마틱한 권력 쟁취 과정과 파란만장했던 몰락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예측하기 어려운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의 선택과 그 시대가 가졌던 한계가 어떻게 비극적인 결말을 빚어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격변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묵직한 교훈들을 던져주고 있으니까요. 궁궐 밖 시장 바닥을 전전하며 그는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상갓집게라 부르며 비웃었죠. 권세 있는 안동 김씨 가문의 눈을 피해 살아남기 위해 이하응은 자신을 철저히 무능하고 방탕한 인물로 위장했습니다. 술과 여자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내는 듯 보였고 때로는 일부러 천박한 행동을 일삼기도 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언제나 날카로운 빛이 번뜩이고 있었으니 이는 결코 꺾이지 않는 야망의 불꽃이었을 겁니다. 그저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조선 왕실의 유일한 희망으로 떠오를 그날을 말입니다. 철종 임금의 건강이 위태롭게 악화되면서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궁중의 암투는 그야말로 피 말리는 듯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안동 김씨 세력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계자를 찾아 권력을 유지하려 했고 다른 세력들 역시 각자의 줄을 잡기에 바빴죠. 이 복잡한 정세 속에서 이하응은 치밀하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는 조선의 미래를 자신의 손으로 움켜쥐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철종 임금께서 후사 없이 승하하시자 왕실은 새로운 임금을 찾아야만 했죠. 이때 이하응은 자신의 아들 이재황을 왕위에 올릴 절호의 순간을 포착합니다. 그의 아들은 당시 12세에 불과한 어린아이였지만 왕실의 적통을 이을 유일한 인물로 부각되었고 이는 이하응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권력 장악의 굳건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어린 고종을 등에 업고 그는 마침내 권좌에 오르게 됩니다. 섭정으로서 조선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된 흥선대원군, 그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그가 과거에 겪었던 모든 멸시와 서름을 한순간에 씻어내는 듯 보였을 겁니다. 그림자 속에서 웅크리던 한 남자가 조선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온 순간이었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활짝 열리는 듯한 기대감이 온 나라를 감쌌을 겁니다. 이제 그는 오랜 세월 묵혀두었던 야망을 마음껏 펼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방식으로 조선을 변화시키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바람은 조선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제 그의 개혁 할 날이 조선을 뒤흔들 차례입니다. 이하응, 이제 흥선대원군이라는 위험 있는 이름으로 조선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된 그는 오랫동안 가슴에 품었던 야망을 드디어 세상에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멸시와 인고의 세월을 견뎌왔던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고 조선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겠죠.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품었을 겁니다. 과연 그는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작정이었을까요? 그의 개혁 할 날은 조선을 병들게 한 뿌리 깊은 세도 정치부터 겨누었습니다. 안동 김씨를 비롯한 외척 세력이 수십 년간 휘둘렀던 권력의 횡포는 조선을 골마 터지게 한 주범이었죠. 대원군은 이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철저한 인적 쇄신을 단행했습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여 혈연과 지연으로만 유지되던 기득권의 벽을 허물려 노력했죠. 이는 단순히 몇몇 가문의 몰락을 넘어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조선의 근간을 바로 세우려는 대원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도 정치의 그늘 아래 신음하던 백성들에게는 분명 한 줄기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대원군의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던 삼정의 문란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으니까요. 전정, 군정, 한국을 일컫는 삼정은 탐관오리들의 수탈로 인해 백성들의 삶을 그야말로 지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토지세를 조작하고 죽은 사람에게까지 군포를 부과하며 고리대금처럼 변질된 환국은 백성들의 피를 말리는 고통이었죠. 이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대원군은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먼저 군정의 폐해를 막기 위해 호포제를 실시했죠.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이 제도는 오랜 특권에 익숙했던 양반 사대부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대원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환국의 폐단을 없애고자 마을 단위로 자율적인 운영을 맡기는 사창제를 도입하여 백성들이 더 이상 고리대금에 시달리지 않도록 개선하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개혁들은 분명 백성들의 삶에 숨통을 트여주는 것이었지만 기득권층에게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행위로 여겨지며 갈등을 키웠습니다. 대원군의 개혁 칼날은 유생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서원에도 가차없이 향했습니다. 당시 서원은 선현을 모시는 교육기관 본래의 기능보다 특권층의 비리를 감싸고 붕당을 형성하며 백성들을 수탈하는 온상으로 변질되어 있었으니까요. 대원군은 전국에 산재한 수백 개의 서원 중 오직 47개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철폐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기관을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 왕권을 침해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던 유림 세력의 기반을 뿌리 뽑으려는 시도였습니다. 물론 유생들의 반발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수많은 상소가 빗발쳤고 심지어 유생들이 단체로 상경하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그러나 대원군은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용서치 않겠다며 단호하게 서원 철폐를 밀어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비변사라는 기구를 혁파하여 의정부와 상군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세도정치 시기에 비대해졌던 비변사의 권한을 왕실로 되돌리고 왕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렇듯 대원군이 추진한 개혁은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오랜 적폐를 청산하고 왕권을 강화하며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려는 그의 노력은 분명 조선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는 시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는 필연적으로 거대한 반발과 갈등을 낳았고 특히 경복궁 중건 사업은 백성들의 깊은 원성을 사게 됩니다. 무너진 왕실의 권위를 되살리고자 시작된 이 대규모 토목 공사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필요로 했고 결국 백성들에게 가중되는 부담으로 이어졌으니까요. 원납전이라는 강제 기부금을 걷고 당백전이라는 고액 화폐를 발행하여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등 경복궁 중건은 대원군 개혁의 명암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고달파졌고 개혁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혼란과 불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조선은 대원군의 칼날 아래 격렬한 진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대원군은 이러한 내부적 갈등을 수습하고 다가오는 더 큰 파도를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렇듯 대원군이 국내의 오랜 적폐를 청산하고 왕실의 기강을 다잡으려 애쓰던 바로 그 순간 조선의 바깥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경랑을 일으키고 있었죠. 서양 열강들이 동아시아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오던 제국주의 시대였으니까요. 낯선 모양의 배들, 이른바 이항선들이 조선의 해안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들은 통상을 요구하며 거세게 조선을 압박했습니다. 대원군은 이러한 외부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지만 그의 선택은 서둘러 문호를 개방하는 대신 철저히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백성들의 삶이 녹록지 않고 내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서양 문물을 섣불리 받아들이는 것은 더 큰 혼란과 국론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원군이 고수했던 강력한 척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는 서양 세력을 철저히 배척하고 조선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굳건히 수호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쇄국 정책은 필연적으로 서양 세력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죠. 1866년 조선 조정이 프랑스인 선교사들과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하고 처형하는 병인박해를 단행하자 프랑스는 이를 빌미로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조선의 심장부인 강화도로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역사에 기록된 병인양요였습니다.
프랑스군은 강화도를 무자비하게 점령하고 곳곳을 약탈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선 왕실의 중요한 기록물과 귀중한 서적들이 보관되어 있던 외규장각이 이때 프랑스군에 의해 약탈당하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조선군은 한성근 장군이 이끄는 문수산성 전투, 그리고 양원수 장군이 이끄는 정족산성 전투에서 용맹하게 맞서 싸워 프랑스군을 물리쳤지만 이 사건은 조선 사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과 함께 서양 세력의 위협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병인양요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인 1871년, 이번에는 또 다른 서양 강국인 미국 함대가 조선의 바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년 전 대동강에서 발생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 삼아 강력한 통상을 요구하며 다시 한번 강화도를 침략한 것이죠. 이른바 신미양요였습니다. 미국군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강력한 화력과 신식 무기로 무장한 채 초지진, 덕진진 등 강화도의 주요 요새들을 차례로 함락시키며 거세게 압박해왔습니다. 조선군은 어제연 장군의 지휘 아래 광성보에서 최후의 1인까지 결사항전했지만 압도적인 화력 차이 앞에서 결국 수많은 병사들이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미국군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결국 철수했지만 조선은 다시 한번 서양 열강의 무력 앞에 얼마나 속수무책인지를 뼈아프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연이은 서구 열강의 침략에 맞서 대원군은 더욱 강경한 쇄국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전국 각지의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해하는 것이요,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척화비를 세워 백성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외세 배척 의지를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고집스러운 척화 정책은 당장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혼란스러운 내부를 다잡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선이 세계에 변화하는 거대한 흐름을 읽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죠. 대원군은 아마도 혼란스러운 격변의 시대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굳게 믿었을 겁니다. 미지의 서양 문물이 가져올 파괴적인 영향을 두려워하며 조선의 전통과 가치를 굳건히 수호하려 했던 그의 고뇌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에게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고 굳게 빗장만 걸어 잠근다고 해서 그 거대한 파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쇄국 정책은 조선이 스스로 발전하고 근대화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만들었고 결국 더 큰 위기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죠. 과연 대원군의 이러한 시대적 오판과 한계는 조선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리고 그의 권력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게 될까요?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한 개인의 의지만으로 막을 수 있는 거대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대원군의 강력한 척화 정책과 장기적인 집권은 결국 내부적으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가 추진했던 경복궁 중건이나 서원 철폐 같은 개혁들은 백성들의 삶을 고되게 만들고 유생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는 그의 권력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들이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굳건해 보이던 성벽에 서서히 균열이 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 균열 사이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고종이 이제 성년이 되어 정치적 자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현명하고 야심만만했던 왕비, 즉 훗날 명성황후가 되는 민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원군의 강력한 섭정에 맞서 고종의 친정체제를 이끌어내려 했고 이는 곧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에 피할 수 없는 권력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궁궐안은 마치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을 겁니다. 어머니나 다름없던 며느리와 아들에게서 정권을 이양하라는 압박을 받는 대원군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한때 조선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들었던 그의 권력은 이제 자신의 피부치들에 의해 조금씩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873년 고종은 대원군에게 정계에서 물러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순간 대원군의 오랜 섭정은 막을 내리게 되었죠. 마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조선의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원군은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권좌에서 밀려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때때로 혼란스러운 정국을 이용해 재기를 꿈꿨습니다. 1882년 99인들의 불만으로 촉발된 이모군란이 터지자 대원군은 다시 권력을 잡는 듯 보였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다시 궁궐로 돌아온 그는 한때 자신의 소나귀에 들어왔던 권력을 되찾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모군란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에 개입한 청나라 군대에 의해 대원군은 강제로 청나라 텐진으로 압송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나라의 땅을 떠나 이국의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좌절감이 밀려왔을 겁니다. 이후 갑신정변 등 격변하는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권력의 중심에 서려 했지만 이미 시대는 그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강화도에 유배되어 쓸쓸한 말년을 보내던 대원군. 그가 평생을 걸고 지키려 했던 조선은 이제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국의 땅에서 돌아와 고독한 유배 생활을 하던 중 자신의 모든 노력이 결국 거대한 역사의 파도 앞에서 무력했음을 깨달았을 때 그의 가슴에는 어떤 감정이 피어올랐을까요? 아마도 깊은 회한과 함께 자신이 막으려 했던 변화의 물결이 결국 모든 것을 휩쓸고 가는 비극적인 운명을 직감했을 겁니다. 흥선대원군의 삶은 이처럼 찬란한 개혁과 비극적인 몰락이 교차하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조선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 했지만 동시에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스스로 쇄국의 빗장을 걸어 잠그며 조선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흥망성쇠를 넘어 격변의 시대의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개인과 국가의 운명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원군의 역설적인 삶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보른 길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대원군이 물러난 후 어린 고종과 민비는 과연 어떤 선택으로 경랑의 조선을 이끌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선의 마지막 공모, 명성황후의 숨겨진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